신의 환생 제1화 아내가 바람피다. 나 지금 바쁘니까 당신이 아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 사회그룹 정문 앞 여준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다. 와이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 끊긴 전화를 보고 여준은 쓴 미소를 보였다. 최근에 와서 와이프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매번 그를 보는 눈빛에는 실망뿐이었다. 타인은 30이 되어야 감정 위기가 찾아온다건만 그는 26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30이 된 것만 같게 느껴졌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아니 금세 큰 비가 내릴 모양이다. 아들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는 여부를 떠나서라도 학교 시간을 맞춰 데리러 가야 한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여준은 과장 사무실로 향했다. 프런트 미녀와 노닥거리고 있던 보안부 과장이 거는 여준의 방문에 화가 났다. 전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니 계속 하시죠. 여준은 말을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프런트 미녀가 그보다 더 당황한 채로 급급히 뛰쳐나갔다. 들어와. 이거는 의자에 기댄 채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물었다. 당직을 서지 않고 사무실에 오긴 왜 온 거야. 여준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저 과장님, 반차 휴가를 내려고요. 휴가는 왜? 이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어갔다. 밖에 비 오려 하기도 하고 아들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해야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게으름 피울 궁리만 하지. 내가 회사 오너야. 이거는 화난 채로 여준을 손가락질하며 일어났다. 양씨 집안 대릴 사위가 되어가지고 남자 체면이나 깎아먹고 회사에 출근했으면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게으름 피울 생각만 하고 아님 회사가 너희 양씨 집안인 줄 알아. 오냐 오냐 하면서 공짜 밥이나 주게. 여준은 화가 났지만 방금 전 이건의 외도를 목격한 것 때문에 괜히 시비를 거는 거라 생각하며 참았다. 저 처음으로 애 학부모 회의 문제로 휴가 내는 건데요. 이 꼬락사니로 무슨 학부모 회의야. 너 스스로 봐봐. 애 학부모 회의에 참석할 면목이 있기는 한 거야. 이거는 언성을 높여가며 말을 이어갔다. 한해 봐봐. 내가 직접 키운 경호원이지. 온지 1년 만에 팀장 직급 달고 승진했는데 너 봐봐. 4년이 되었어도 여태 일반 경호원이잖아. 무슨 염치로 와이프고 애들 얼굴 보냐. 어떻게 살면 살수록 점점 무능할 수 있어. 그만하세요. 여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당장이라도 이건의 얼굴에 한 방 날라고 싶었다. 내가 널 건드렸어. 나한테 화내고 엑스랄이야. 오늘 내가 허락하던 안 하던 난 휴가를 맡을 거야. 여준은 화내면서 몸을 돌리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여준, 오늘 회사 밖으로 반발 자국이라도 내디드면 넌 해고야. 이거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무능한 놈이 감히 그에게 대들다니. 여준은 멈칫하더니 주먹을 꽉 쥐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몇몇 경비원들이 밖에서 구경하던 중 얼굴을 굳히고 나온 여준을 보더니 모두 놀랐다. 보안팀에서 제일 물러터진 놈이 오늘 갑자기 보스에게 대들다니. 그들 모두에겐 의외였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준은 유유히 홀 밖으로 걸어나갔고 방금 전에 프런트 아가씨는 그를 쳐다보기 부끄러운지 얼굴을 푹 숙였다. 여준은 자신의 스쿠터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유치원으로 행했다.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이내 큰 비로 번졌다. 하지만 그는 비를 피할 곳을 찾지 않고 비를 맞으며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늦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반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학부모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물에 젖은 개처럼 초라한 여준을 모두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어휴, 이분은 누구시죠? 자기 아이 학부모 회의에도 늦다니. 아이를 이토록 소홀히 대하다니. 쯧쯧. 양씨 가문의 대릴 사위잖아요. 여자한테 얹혀 살기로 유명한 그 사람 말이에요. 아, 그 당시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진짜 남자들의 수치라니까요. 만약 내 남편이 이 모양이 꼴이면 난 진작에 돌려차기 하나를 날렸을 거야. 학부모들은 너도 나도 그를 풍자하고 비웃고 있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양소은의 아버지 여준 씨입니다. 여준 씨 먼저 들어오세요. 하 선생이 말했다. 네. 여준은 몸에 빗물을 털고 아들 쪽으로 가서 앉았다. 하 선생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양소은의 아버지가 어떻게 여준이지요? 성이 양씨여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 여자가 갑자기 소리 높여 말했다. 모두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웃기 시작했다. 여자한테 얹혀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솔직히 그는 양씨 가문이 기른 한 마리의 개입니다. 양씨 가문의 대물림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주는 눈에 분노가 가득 차서 주먹을 다시 쥐었다. 오늘 무슨 날이길래 이토록 재수가 없지? 비록 예전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해야 했지만 오늘은 유달리 화가 났다. 아빠. 이때 아들 소운이가 뒤에서 불렀다. 자신의 아들이 제1탯줄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을 본 여주는 코가 찡해났다. 소운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일부러 늦은 거 아니야. 여주는 소운의 곁으로 가서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미안함에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내 자신의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생각나자 소운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걸로 대신했다. 아빠는 출근해야잖아요. 바쁜 거 알아요. 괜찮아요. 소운이는 기특하게도 여준을 탓하지 않았다. 여준의 눈가는 금세 촉촉해졌다. 고작 4살밖에 안 되는 아들은 이토록 자신을 헤아려주는데 정작 자신은 무능하게도 아들에게 제일 좋은 물질적 생활과 관심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여주는 마음속으로 무능한 자신을 자책했다. 소운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벌이 새로 만들어줄게. 여주는 남몰래 주먹을 꽉 쥐었고 그 모습은 마치 중대한 결정이라도 내린 듯하였다. 이어지는 학부모회의에서 선생님은 소운이가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다고 호명하였지만 여주는 딱히 마음에 두지 않았다. 아들의 학업 성적이 어떠한지는 여준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간 후 양지혜는 소운의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다. 밖에 비가 오면 택시를 타고 올 줄도 몰라. 꼭 애를 비 맞게 해야 돼. 쓸모없는 놈. 택시 한 번 타는 게 얼마나 한다고. 옆에 있던 장모님 강녀도 한마디 거들었다. 사실 비는 멈춘 지 오라다. 소운이도 젖은 원인은 오는 길에 여준이랑 붙어 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준은 변명 대신 소운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혔다. 지혜야, 왕도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대. 하지만 조건으로 내가 3일간 그와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것이야. 양지혜는 얼굴색이 돌연 변하더니 눈치를 보며 방문을 닫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동의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들 양씨 가문은 라이벌의 함정에 빠져 당장 파산 위기에 직면하였다. 왕씨 가문의 큰 도련님 왕문학은 이자 없이 60억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신 양지혜를 콕 집어원했다. 양씨 가문의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양지혜한테 걸었다. 심지어 할머니께서도 직접 와서 빌었다. 그녀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지만 가문의 흥망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린 상태였다. 하지만 강녀가 여준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꺼내는 건 일부러 여준을 난감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지혜야, 양씨 가문의 운명은 모두 너한테 달렸어. 꼭 가야 해. 강녀가 말했다. 엄마, 그만해요. 먼저 회사로 가요. 양지혜는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여보, 난 일 있어서 회사에 가야 해.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여준한테 말하고는 떠났다. 강녀도 뒤따라 나갔다. 하지만 소운이에게 옷을 갈아입히던 여준의 손은 공기 중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육감이 특출한 그는 양지혜와 강녀의 대화를 토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었던 것이다. 지금의 그는 눈이 충혈되었고 노기가 서려 있었다. 방금 전 두 사람의 대화는 여준의 속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덕분에 평정심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는 양지혜한테 자신이 쓸모없는 등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녀 집안의 위기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본래 상경여씨 가문의 도련님이다. 신분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부를 모두 갖추었다. 60억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남모를 고충이 있었기에 양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8년 전 갑작스러운 격분으로 인해 여준의 아버지는 생사불명인 상태였고 그의 어머니는 큰어머니 손에 목 졸려 처참하게 죽었다. 여준 자신도 큰어머니가 보낸 사람들한테 쫓겨 극심한 내상을 받은 몸을 이끌고 겨우 금성이라는 이 작은 곳에 피신할 수 있었다. 여씨 가문의 추격을 피해 8년간 그는 신분을 숨기고 금성에서 대학을 마친 후 양씨 가문의 대릴사위로 들어갔다. 이 모든 건 실력이 회복된 후 복수하러 가기 위함이었다. 그렇기에 양씨 가문이 그토록 원하는 60억은 그에게는 껌 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사라지시기 전에 주신 슈퍼 블랙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큰어머니한테 꼬리가 잡힐까 봐서였다. 이건희 굴욕을 줘도 학부모들이 비웃어도 그는 모두 감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이토록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데 남편으로서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지혜야, 절대로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주는 아들을 잘 달래고는 스쿠터를 타고 양씨 가문의 회사로 행했다. 제2화 양지혜의 결정. 할머니, 저 왕문학한테 60억 빌리러 갈게요. 그랜드 레스토랑에 VIP이 필요만. 양지혜가 양씨 가문 사람들의 시선하에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 양지혜가 왕도련님을 성심성의껏 모신 후 60억을 빌려와 가문의 급한 불을 끄게 하기 위하여 할머니는 양지혜의 동생 양님에게 10%의 주식을 주며 양지혜의 아들 양소운에게 5%의 주식을 주겠다고 약조했다. 어마어마한 유혹과 자신의 가문이 파산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녀는 할머니의 조건에 동의하였다. 그래, 좋아. 양지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야, 대의를 알고 가문을 위해 희생을 할 줄 아는 내가 이 할미는 자랑스럽구나.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흥분하였지만 속으로는 양지혜를 비웃었다. 금성 제1의 캔카도 돈 앞에서는 정조를 지키지 않는구나. 할머니,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양지혜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왕문학과 3일 동안 함께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왕문학 만나러 가기 전에 저한테 2억 먼저 주세요. 그녀의 말에 양씨 일가 사람들은 의아했고 어르신도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2억은 왜? 왕문학을 만나러 가는 건 여준에 대한 배신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거니 2억은 제가 그 이한테 주는 위자료예요. 양지혜는 딱 잘라 말했다. 지혜야, 여준은 무능한 대릴사위일 뿐인데 빨리 헤어질수록 너한테 좋은 거야. 뭐하러 그놈을 생각해. 어르신은 얼굴을 찡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2억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었지만 병액 여준한테 주기는 아까웠다. 그래, 지혜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2억으로 내 동생의 빚을 갚아줄지언정 그 모자란 놈한테는 못 줘. 강녀도 언짢은 듯 한마디 거들었다. 누나, 미쳤어. 그 병액수한테 또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돼. 양지혜는 강녀와 양님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는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할머니, 제 마지막 요구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더러 왕문학과 만나라고 하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도 많잖아요. 양지혜의 말에 자리에 있던 아직 미혼인 자매들은 술렁거렸고 하나같이 도끼 눈을 하고 그녀를 적대시했다. 할머니, 왕도련님께서 콕 집어 지혜 언니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가문을 위해 희생하려고 해도 왕도련님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 그냥 지혜 언니 요구를 들어주세요. 여준 그 병액수한테 2억을 기부한 고 생각하고 줘버려요. 언니가 60억을 빌려온 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2억쯤은 금방 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양지혜의 사촌 자매들은 불똥이 자신한테 튈지라 급급히 어르신을 설득했다. 왕문학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흔쾌히 허락할 테지만 3일 밤만 함께하는 건 누구나 꺼려했다. 어르신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 지금 바로 2억 원을 보내줄 테니 3일 후에 왕도련님을 모시러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60억을 꼭 빌려와야 할 테야. 양씨 가문의 여자들은 모두 잇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이때 양지혜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여준이 건 것이었다. 그녀는 2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 받았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핸드폰 저편에서 여준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지금 출근 중이지. 왜? 양지혜는 거짓말을 했다. 나 지금 바로 회사에 있어. 너의 사무실에 있다고. 여준의 목소리는 어딘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양지혜는 조금 당황스러워져 순간 뭐라고 대답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 놈한테 우리가 그랜드 레스토랑 354룸에 있다고 알려줘. 옆에 있던 강녀가 핸드폰 안에 여준 목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말했다. 양지혜는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지만 여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엄마, 그 이더러 왜 오라고 하셨어요? 양지혜는 미간을 찌푸리며 강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당황스러웠다.
사실 그녀는 점점 여준이 싫어졌다. 그러나 여준도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게 아니라면 그녀가 애초에 어찌 그와 결혼을 했겠는가. 다만 이 몇 년 동안 여준은 점점 진취적이지 않아서 양지혜는 그가 점점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여준과 끝장을 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준비를 하고 저녁에 돌아가서 천천히 여준에게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이었다. 걔가 오면 사람들 앞에서 끝장내고 좋잖아. 강녀가 모질게 말했다. 양지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랜드 레스토랑은 양씨 가문 회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에 여준은 곧바로 도착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와 새빨간 두 눈으로 양지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양지혜는 시선을 피하며 여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대놓고 바람을 피웠으니 이 멍청이도 몹시 창피할 것이다. 잘 왔어. 지금 바로 구청에 가서 이혼해. 강녀가 바로 말했다. 여준은 양지혜만 노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으로 마음속의 분노를 억눌렀다. 지혜야, 60억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하찮게 굴 필요가 있어. 멍청이, 우리 누나가 이러는 게 바로 현명한 선택인 거죠. 당신 같은 못난이랑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하찮게 구는 거라고요. 양님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래, 내 딸이 너 같이 변변치 못한 놈이랑 사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하찮게 구는 것이지. 강녀의 시선에는 온통 불만뿐이었다. 여준, 지금 몹시 못난 것 같고 괴롭지. 누가 너더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멍청이로 살래. 하하.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무슨 염치로 달려와 짓거려. 내가 너라면 진작에 한강에 뛰어들어 죽었을 거다. 양검 등 사람들은 마음껏 비꼬았다. 양지혜는 이를 악물고 드디어 고개를 들어 여준을 바라보았다. 여준,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떨구는 게 아니라 60억은 우리 집안에 너무 중요해. 내가 조금만 더 진취적이었거나 능력이라도 있었더라면 다른 남자가 당신의 아내를 넘보았겠어.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도 몇 년 동안 거듭된 너의 타락에서 비롯된 거야. 그러니 날 원망하지 마. 내가 이 길을 택한 건 모두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양지혜의 말에 여준의 몸은 휘청거렸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고 무능하게 지냈다. 그녀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여준, 오늘 내로 변호사더러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할게.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로 2억 원을 줄 테니까. 됐어. 그만 돌아가. 양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 지혜야, 60억 필요해. 내가 줄게.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준도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배를 끌어안고 깔깔 웃어댔다. 하하하. 날 웃겨 죽일 셈이야. 60억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무능한 놈인 줄로만 알았더니 바보 멍청이였네.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난다니 화나 나서 머리도 잘못된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대놓고 여준을 비웃어댔고 장모님 강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여준더러 썩거지라고 하였다. 나 정말 당신한테 60억 줄 수 있어. 여준은 양지혜의 눈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 다른 사람들의 조롱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만해.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혐오감뿐이었다. 여준, 당신한테 너무 실망이야. 당신은 지금까지 무능하고 찌질했어도 그나마 허세는 부리지 않았잖아. 오늘부로 당신한테 미련조차 남지 않게 되었어. 걱정하지 마. 이혼하기 전에는 왕문학 만나러 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줄게. 그리고 그 2억 이혼하면 줄 테니까 괜찮은 여자 만나. 양지혜는 여준을 째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제3화. 맹세알게. 지혜야, 왜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아내가 화를 내며 떠나는 것을 보는 여준은 충격에 몸이 비틀거렸고 심장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널 믿으라고. 널 믿었다가는 평생 고생만 할게 분명해. 병액 꺼져. 남아서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강녀는 여준을 밀어내고 아들 양님을 데리고 나갔다. 양씨 가족들은 여준이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고 얼굴에 죄다 고소해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지혜야, 너는 내와 이쁘야. 나는 그 누구도 너를 더럽히지 못하게 할 거야.
여주는 주먹을 꽉 쥐면서 눈빛은 더 없이 확고해졌다. 절대 안 돼. 그는 호텔에서 나와 양지혜 세 사람이 길가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바로 그때 양지혜 세 사람 앞에 캐딜락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고 멋진 청년이 차에서 내렸다. 지혜야, 어디로 가는 길이야? 내가 바래다 줄게. 왕문학은 양지혜의 날씬한 몸매를 살펴보았는데 눈에는 탐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양지혜와 여준이랑 대학 동기이다. 학교 다닐 때 양지혜는 전교 1등이었는데 그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양지혜를 쫓아다니기 시작하여 4년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여준한테 뺏기었다. 그것도 모자라 양지혜는 빈털터리 여준한테 시집가고 말았다. 분노를 참을 수 없던 그는 몇 년 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왕도련님, 왕도련님. 강녀와 양님은 마치 재물신을 본 것 마냥 넉살스레 아부를 떨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왕문학은 강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우린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 강녀는 급히 맛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럼 차에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왕문학의 요청에 강녀는 웃으며 차에 타려고 했지만 양지혜의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문학, 가식적인 태도는 집어치워. 걱정 마. 3일 뒤에 당신과 함께 할 테니 약속이나 꼭 지켜. 양지혜의 냉랭한 얼굴을 보면서 왕문학은 마음속의 노기를 억누르고 양지혜의 손을 덥석 잡고서는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지혜야, 몇 년 동안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아직도 몰라. 양지혜는 흠칫 놀라 손을 뿌리치고 싶었으나 왕문학에게 꽉 잡혀 뿌리칠 수가 없었다. 마침 지나가던 여준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눈에 불을 켜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그 손을 놔. 왕문학은 고개를 돌려 여준을 바라보며 눈에 장난기 가득 띈 채 말했다. 이게 누구야? 전교 1등이자 반장 아니신가? 어쩌다 거지꼴이 되었어. 내와 이프의 손을 놓으라고. 여준은 노여움을 참지 못해 언제 폭주할지 몰라 보였다. 놔줘. 여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양지혜는 황급히 손을 빼보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왕문학이 힘을 너무 주어서 그녀의 손목이 저릿해질 정도였다. 지혜야, 3일 후면 너는 내 여자야. 내가 내 손을 잡는 것이 뭐 어때? 왕문학은 억울함 가득한 얼굴로 양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양지혜는 마음이 착잡하고 심한 말을 뱉고 싶었지만 왕문학이 번복할까봐 두려웠다. 양지혜는 입을 다문 채 여준을 걱정하였다. 그녀가 머뭇거리고 결정 못 내릴 때 드디어 여준이 움직였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는 왕문학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왕문학은 여준이 자신을 때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양지혜의 손을 놓았다. 입가에도 피가 흘러나왔다. 이 장면은 양지혜, 강녀, 양님 세 사람 모두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어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양지혜는 여준이 자신 앞에서는 항상 나약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폭발한 여준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다. 못난 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왕도련님을 다치게 하다니. 후과를 감당할 수 있어. 놀란 강녀는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다. 양님도 여준을 질책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보고 순간 쫄았다. 여준, 어서 사과하지 않고 뭐해. 양지혜는 미간을 찌푸리며 혹시나 왕문학과 여준이 싸우기라도 할까 걱정되었다. 비록 여준은 경호원이지만 몸이 약하므로 만일 둘이 싸우기라도 한다면 여준이 손해볼 게 틀림없었다. 지금 나보고 사과하라고. 여준은 주먹을 꽉 움켜쥐고 가슴은 칼로 찌르는 것 마냥 아팠다. 이 순간조차도 양지혜가 왕문학을 대신하여 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지금 그는 왕문학을 죽이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그에게 사과할 수 있단 말인가. 못난 놈, 너 간덩이가 부었지. 강녀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여준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당장 무릎 꿇고 왕도련님에게 사과해. 여준은 강녀의 눈을 노려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왜? 또 나를 때리려고. 여준의 모습을 본 강녀는 또 손을 들어 뺨을 때렸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여준은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들었다. 여준의 살인적인 눈빛을 본 강녀는 기세에 눌려 흠칫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뭐 하려고? 우리 엄마까지 때리려고. 양지혜는 여준 앞을 가로막아 서서 소리 질렀다. 배짱 있으면 나를 때려봐.
양지혜의 발광하는 모습을 본 여주는 너무 놀라서 순간 치밀어 오른 화가 사그라들었다. 그는 손을 내려놓고 움켜졌던 주먹을 놓았더니 삽시간에 맥이 빠졌다. 쓰레기 같은 것. 감히 나한테 발광을 해. 두고 아내가 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준의 기세가 약해지자 강녀는 순식간에 기고만장해졌다. 너 괜찮아. 양지혜는 되돌아서 왕문학을 보았다. 왕문학의 입술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는 걱정이 앞섰다. 괜찮아. 오늘은 내 얼굴을 봐서라도 전황안 따질게. 왕문학은 손으로 입술에 묻은 피를 닦고 여준을 살기 섞인 눈길로 보았다. 그는 지긋한 눈길로 양지혜 쪽을 보았다. 지혜야. 만일 내가 전황이 혼하면 맹세코 너를 아내로 맞이할 거야. 내가 너에게 제시한 조건은 너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알아주었음 하기 때문이야. 왕문학 눈에 담긴 진심을 본 양지혜는 두근거려서 눈길을 제대로 둘 수가 없었다. 강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왕도련님, 걱정 마세요. 3일 내로 기필코 지혜랑이 혼하게 만들겠습니다. 만일 왕문학이 내 딸이랑 결혼하면 재벌가에 입성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과연 누가 우리 가문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왕문학은 진심 깊게 말했다. 지혜야,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 나를 믿어. 내가 한 말은 무조건 지킬 거야. 양지혜는 아무 말도 않았고 왕문학을 보지도 않았다. 그는 여준을 도발하면서 말했다. 반장님, 3일 후 지혜에게 웅장한 결혼식을 준비해줄 예정인데 우리를 축복해주지 않을래요? 걱정 마. 무조건 참석할 거야. 여준은 음침한 눈길로 왕문학을 보면서 웃었다. 그때 너를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나 여준은 사람도 아니야. 좋아. 3일 후에 보자. 나랑 우리 반 모든 옛 동창생들이 널 기다릴 거야. 왕문학은 하하 박장대소를 하면서 되돌아 차에 오르더니 헥 하고 떠나버렸다. 양지혜는 여준의 유치한 말을 듣고서는 실망이 가득하였다. 그녀는 느꼈다. 왕문학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행동이랑 비교하면 여준은 거친 농사꾼과 다름없었다. 제4화 해고. 바로 이때 택시 한 대가 다가왔다. 양지혜는 손을 뻗어 택시를 잡고 홀로 차를 탄 뒤 떠나갔다. 그녀는 심지어 어머니와 남동생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 그녀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었다. 개자식, 너 딱 기다려. 감히 나한테 무섭게 굴다니. 내가 너한테 호된 맛을 보여주겠어. 강녀는 매섭게 여준을 노려보며 아들과 함께 택시를 잡고 떠나갔다. 여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아래 위로 훑었다. 얼굴에 들이운 상실감과 서글픈 표정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그 순간 그는 눈으로 모진 빛을 내뿜더니 돌아서서 스쿠터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양지혜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저녁에 돌아온 뒤 그녀는 속으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서류를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낮의 일로 그녀는 밤에 여준과 각방을 쓰기로 했다. 다음 날 여준은 아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바로 출근했다. 회사에 도착하고 차를 세운 여준은 동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너희들 들었어? 저 사람의 마누라가 다른 사람의 첩이래. 그러게. 아마도 전 금성시의 사람들이 다 알걸. 그래서 대릴 사위는 아무 인권도 없다니까.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도 하는 수 없어. 왕씨 가문 큰 도련님인 왕문학의 첩이래. 그럼 정상이지. 왕 도련님은 잘생겼고 돈도 많은데 내 연녀라고 해도 여자들이 잔뜩 가서 아부를 떨 거야. 당연하지. 저 사람의 후줄근한 모습 좀 봐. 양지혜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양지혜는 예전에 우리 금성 최고의 미인이었다잖아. 그래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예쁜 마누라를 찾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분명 여준처럼 아내가 바람나도 참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출근하러 와야 한다니까. 사람들의 눈에 여준은 이미 오쟁이를 쓴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와 친한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고 말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다. 그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깨고소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욱 심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여준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여준의 재수 없는 기운이 자기들에게 옮을까 걱정했다. 여준은 싸늘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과한 분노로 인해 꽉 움켜진 그의 손등에는 실핏줄이 툭 붉어졌다. 여준의 터질 것 같은 눈빛을 보자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분분히 회사 건물로 출근하러 들어갔다. 그러나 계속해서 335 모여서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여주는 육감이 뛰어나 사람들이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어도 여전히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왕문학, 내가 널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지 않으면 난 시발 남자도 아니야. 여주는 속으로 모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소문이 분명 왕문학이 일부러 그를 난감하게 만들려고 퍼뜨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토록 미워졌다. 그 사람이 바로 왕문학이었다. 여준 형, 저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듣지 마. 분명 누군가 일부러 형을 엿먹이려는 거야. 경비 서경이 걸어와서 위로했다. 서경, 내가 뭘 알아. 이 소식은 전 금성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 왕도련님이 모레 양지혜를 위해 금성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고 양지혜를 정식으로 맞아들이겠다고 말했다고. 경비 한해가 비웃으며 말했다. 한해, 그만해. 우리 모두 동료인데다 심지어 같은 부문이기까지 하잖아.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이렇게 고소해할 필요는 없잖아. 서경은 버럭 화를 내며 돌아서서 환한 얼굴로 한해를 노려보았다. 그는 여준과 사이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부문 동료들이 여준을 괴롭히는 것을 봐주지 못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잖아. 제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잖아. 자기 마누라도 지킬 수 없는데 말도 못해. 한해가 비꼬며 말했다. 그러게, 내가 왜 화를 내. 누가 저터러 남자가 무능력하게 대릴 사위를 하라 했어. 무능력한 멍청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넌 전혀 창피하지 않아. 서경 너도 설마 저한테서 배우고 싶은 거야. 멍청이처럼 여자 등이나 처먹고 싶어. 다른 몇몇 경비들은 몹시 불쾌해하며 서경을 면박했다. 경비팀의 사람은 겨우 20명 정도로 많지 않았다. 그래도 파벌이 나뉘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준이 대릴 사위라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여준을 무시했다. 너희들, 서경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다. 그는 화가 나서 손가락을 파르르 떨었다. 친구여,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어. 두고 봐. 나중에 난 금성에서 왕씨 가문 전체를 제명할 것이니. 여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경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더러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다. 여준, 넌 날 웃겨 죽인 뒤 내 카드 빚을 물려받겠다는 거야. 내까짓 일개 대릴 사위 주제에 무슨 수로 왕씨 가문과 싸우겠다는 거야. 넌 왕도련님한테 마누라가 빼앗겨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야. 한낱 대릴 사위 주제에 어떻게 왕씨 가문을 제명시킬 건데. 입만 번지르르 하다니까. 여주는 분명히 하나로 왕씨 가문을 제명시킬 거야. 한해 등 경비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비꼬았다. 여주는 차가운 시선으로 한해 등 몇 명을 바라보고 말을 하지 않았다. 여준 형, 난 형을 믿어. 형은 분명 왕씨 가문을 제명시킬 수 있을 거야. 서경은 여준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 주먹을 움켜쥐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여준은 감동스러웠다. 그는 몸을 흠칫 떨고는 성큼성큼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 여준, 왔구나. 마침 너한테 알릴 일이 있었는데. 경비실에 들어가자마자 여준은 과장인 이건희 의자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여준은 멍해졌다가 멈춰 서서 이건을 바라보았다. 이건희 말했다. 너도 오늘 보았을 거야. 내 아내가 바람난 일을 회사 전체가 다 알았어. 우리 서해그룹은 금성에서 가장 큰 그룹 회사야. 체면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런데 내 아내가 바람난 일은 이미 회사의 영예를 엄중하게 실추시켰어. 그래서 그는 말을 멈추고 여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넌 회사에서 해고되었어. 여준을 바라보는 이건의 시선은 온통 하찮은 뿐이었다. 너 같은 대릴 사위나 불행이 무능력한 쓰레기가 무슨 수로 나와 싸울래. 내가 널 내쫓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여준은 죽일 듯이 이건을 노려보았다. 그의 안색은 몹시 어두웠다. 그의 두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힘을 과하게 쓴 탓에 두 손은 모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정말 너무했다. 서해그룹은 정말 너무했다. 그는 이건을 한참 노려보고 심호흡을 하면서 분노를 점차 가라앉혔다. 월급을 계산해 주세요. 여준은 숨을 들이쉬며 평온하게 말했다. 월급이라고. 이건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 화가 나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야. 해고된 직원이 어떻게 월급이 있을 수 있겠어.
월급은커녕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어 월급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준의 눈이 휘어졌다. 이거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의 규정이야. 나도 이렇게 할 권리는 없어. 좋아요. 회사 규정이라니 그럼 전 하 사장님을 찾아가서 따져보죠. 여준은 돌아서서 밖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그는 비록 이까짓 월급과 보증금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자기 것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했다. 지지할게. 하 사장님께서 만약 너한테 월급을 주신다면 오늘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를게. 이거는 웃음을 터뜨리며 비꼬았다. 여준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좋아요. 그럼 좀 이따 절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말을 마친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바로 3층에 위치한 하 사장 사무실로 걸어갔다. 포켓모블 앱 다운받고 신의 환생의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